안녕하세요. 음, 자, 일단 동차반 간단하게 음, 어떻게 진행할 건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12개년 우리 이제 출제된 부분을 조금 분석을 해 보니까요. 전체 챕터가 이렇게 돼 있으면 골고루 출제가 되긴 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빈출이라고 나타나는 부분이 종합, 결합, 정사원가 계산이 있고요. 평소 우리가 중요하다고 느낀 부분들이었죠. 그 다음에 변동원가 계산도 꽤 많이 출제가 되고, 손익분기점, 관련원가 분석, 대체가격 결정, 그리고 책임회계 제도에서도 좀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뭐 요게 이제 정확한 데이터라고 볼 수는 없어도 딱 봐도 우리가 평소에 중요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과거에 출제가 많이 됐던 부분들은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출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얘는 0%네. 나머지는 뭐 간간히 출제가 되긴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조금 대비를 하셔야 좀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이제 작년에 우리 이제 2차 시험 문제인데요. 물론 이제 자세하게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한 문제 20점짜리인데 딱 사이즈가 이래요. 이 정도 사이즈가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2차 문제에 조금 적응을 해야 되는데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작년이 딱 우리 시험에 아주 스탠다드한 문제 같아요. 첫 번째 유형이 요게 기본 자료예요. 그러니까 요 기본 자료를 가지고요. 물음을 5개 쪼개놨습니다. 물론 이제 이 물음은 다양한 주제를 물어보겠죠. 근데 최근에는 원가 몇 문제, 관리 몇 문제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게 일반적인 추세예요. 그래서 일단은 내용이 방대합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요거를 한 15분, 20분, 15분 내에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고요. 어떤 문제인지 또 여기에서 필요한 자료가 어떤 건지 선별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연습하지 않으면 손도 못 대요. 어찌됐든 2차 문제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 해석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 이제 하나의 자료 가지고요 5개를 쪼개놨습니다. 첫 번째는 보조부문으로 원가 배분. 흔히 아는 거죠, 사실. 많이 풀어봤던 거거든요. 하지만 시험장에서 느끼는 게 좀 달라요. 두 번째는 이제 보조분 원가 배분했으니까 제품별 원가 계산. 그 다음에 보조부문 나오면 보조부문 같은 경우에는 원가 파트에서 다루지만 관리 파트에도 있잖아요. 관련 원가 분석에서 보조부문 폐지 의사결정. 당연히 나오게 돼 있어요. 보조부문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보조부문 원가 배분인데 우리가 조금 지엽적으로 생각했던 부분 이중 배분율법 요게 이제 네 번째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특별주문 수락 의사결정 요게 이제 20점짜리 문제입니다. 또 하나의 유형은 요건데요. 사이즈는 어차피 똑같아. 근데 이제 이전에 봤던 문제하고 차이점은 얘는 기본 자료가 작아요. 기본 자료가 작은 대신에 물음 하나하나마다 추가 자료가 있습니다. 딱 2가지 유형이야. 아예 엄청나게 많은 기본 자료를 주고 그걸 가지고 물음을 묻든지 아니면은 기본 자료는 기본적으로 주어지고요. 문제마다 추가적인 별도의 자료가 있든지 딱 2가지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찌됐든 이렇게 이제
요런 사이즈 스타일에 적응을 좀 하셔야 됩니다. 얘도 살펴보면 첫 번째는 CVP 분석 중에 세후 현금흐름 분석, 그 다음에 안전한 기율, 다 아는 거잖아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주문 수락 의사결정, 네 번째는 대체 가격, 마지막으로 학습 곡선. 거의 다 물어본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조금 전에 봤던 문제하고 얘하고 결합하면 원가 관리에게 다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전범위 다 여러분들이 다 커버를 해야 되고요.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기출문제까지 한번 살펴봤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2차 문제 특징을 보면 자료 보든지 물음 보면 알 것 같아요. 많이 풀어본 것 같아. 하지만 실제 들여다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두 번째는 좀 전에 봤듯이 어때요? 자료가 방대하죠.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이제 시험이 자꾸 추세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사실 원가관리회계는, 특히 회계학 일부에서 원가관리회계는 많이 어렵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빨리 합격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물론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싶은 분들은 좀 늦게 하셔도 돼요. 점점 어려워진다. 응용력이 요구가 되니까 대비를 좀 하셔야 되고요. 시간에 대한 압박감, 알아도 못 풀어요. 덜덜 떨려서 손이 잘 나가지 않습니다. 요런 세 가지 여러분들이 주의할 사항이 있고요. 자,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중요한 건 문제를 꼼꼼히 읽어보시고요. 이 문장 해석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겁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원가관리회계가 좀 독특한 과목이다 보니까 요게 이제 투입된 시간하고 성과가 비례하는 과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겁이 난대요. 일단 문제 보면 일단 겁이 나고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일반적인 상황일 수도 있어요. 대다수가 그래요 사실. 그런 과정에서 문제를 푸는 거지, 문제 딱 봤을 때 기분 좋은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자, 그러면 문제를 접했을 때 겁이 나는 걸 우리가 줄이거나 그걸 없애려면 가장 큰 방법은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문제를 풀고 안 풀고는 두 번째예요. 문장 보고 이해만 하면 돼요. 자, 근데 반대로 해석하면 문제 보고 이해가 안 되면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레 겁먹는다고.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문제를 막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장 보고요, 이해하는 연습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방대한 자료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자료를 그때그때마다 찾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같은 얘기인데요. 단순 반복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1차 시험은 그럴 수도 있어요. 1차 시험은 문제가 딱 틀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딱 보면 싹 한눈에 들어와요. 전체 사이즈가. 풀기 시작합니다. 2차는 전혀 안 그래요. 푸는데도 시간이 걸리고요. 읽다 보면 앞부분이 잊어버려요. 그만큼 자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제별로 중요한 파트 위주로 정리하기보다는 전체 흐름을 다 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시간에 대한 압박감. 여러분한테 주어진 시간은 다 똑같아요. 실제 시험에서도. 그러면 그 주어진 시간 동안 실수를 하지 않고 정확한 답을 도출해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되게 냉철해야 되고요. 차가워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보고 자료 정리하고 답안 작성, 이거 기계적으로 돼야 돼. 기계적으로. 1차 시험처럼 빈 공간에다 끄적끄적 읽으면 안 돼요.
자, 문제 보고 이해하고 자료 정리하고 답안 작성이 기계적으로 돼야 됩니다. 자, 동차기간 합숙 전략. 제가 교재가 하나가 더 있어요. 2차 연습 교재라고. 그게 요게보다 조금 두껍습니다. 요게 딱 80문제인데요. 제가 이 책을 처음 썼을 때는 요게 이제 제 어떤 그 생각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가 관리에 대한 제 가치관이. 예. 원가 관리에게는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게 득보다 실이 많아요. 원가 관리 회계는. 원가 관리 회계는 큰 줄기를 잡는 게 중요한 거지, 여러 가지 뻗어나가 있는 가지를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은 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다 보면 본질에서 벗어나요. 줄을 벗어나 가지고 격까지만 공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문제 풀어보는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80문제인데요.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 충분하다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시험이 계속 어려워지고 응용력을 요구하다 보니까 조금 더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연습 교재가 있지만, 사실 요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도 원하는 점수 맞는 데는 문제가 사실 없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그래서 동차나 심화반 교재로 하고요. 유예반 같은 경우는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더 있으니까 조금 더 다양한 문제를 보자라고 해서 연습 교재가 따로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동차잖아요. 동차는 바로 뭐냐면, 일단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원하는 점수를 만든 게 동차의 목적이에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학습 전략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있는 문제도 많지는 않아요. 딱 80문제인데 80문제. 요걸 이제 수업 중에 거의 다 풀어 드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문항수가 80문제라고 하더라도 요걸 다 내 걸로 만들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수업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복습을 하면 좋겠다 싶은 문제들이 있으면 한 반 정도는 쳐내세요. 4, 50문제 정도 선별을 해서 매일 풀어보세요. 매일. 뭐 원가 한 문제, 관리 한 문제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를 풀더라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마지막에 답안 작성할 때 실전처럼 작성해요. 실전처럼. 1차 시험처럼 하지 마시고요. 내가 실제 2차 답안 작성한다 생각하시면서 실전처럼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전에서도 펜이 나가요. 여러분 2차 시험 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객관식은 답만 체크하면 되잖아요. 2차 시험은 일일이 다 써야 됩니다.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가능하면 2차 답안지 작성하는 것처럼 그런 연습을 하시라고요. 자, 교재 소개 좀 드릴게요. 요게 이제 타이틀이 2차 핵심 문제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걸 이제 주 대상은 세무사 2차 대비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차생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책으로 하는 게 딱 적합하고요. 유예생이라고 하더라도, 자, 원가관리 회계는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많이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너무 방대하게 쓸데없는 게 너무 머릿속에 많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좀 정리를 하자, 그런 정도로도 이 책을 좀 권하고 싶고요. 자, 이 책의 특성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문장 하나를 다 쪼개 놨어요.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문장 그 다음에 제시된 문제들 분석하는 연습을 좀 충분히 할 거고요. 두 번째는 또 이렇게 방대한 자료 중에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는 그런 연습도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모범 답안 형식을 제시를 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할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80문제인데요. 제가 만드는 거 하나도 없어요. 회계사나 세무사 기출문제로만 만들어 놨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기출문제를 보면 세무사 기출문제가 훨씬 좋아요. 세무사 기출문제 깨끗해. 회계사 기출문제는 뭔가 좀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최근에는 그 간격이 줄어듭니다. 결국에 회계사 2차 문제가 점점 이제 평준화되어 있는 추세고요. 회계사 문제가 점점 어려워져요. 세무사 문제가. 결국에는 이제 스타일이 비슷해지는데 아직도 간격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보시면 느낄 거예요. 세무사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깨끗한 문제가 양이 많아지는 게 세무사 스타일이고요. 회계사는 좀 지저분해요. 되게 다 응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80문제는 세무사 회계사 2차 기출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들로만 구성을 해놨고요. 또 여러분들이 어떤 기본적인 개념, 전체 논리적인 흐름을 잡는데 도움이 되는 문제로만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다 80문제가 모두 다 회계사 세무사 기출문제라는 거. 요게 이제 개정 3판인데요. 올해 바뀐 거예요, 올해. 자, 얘를 제가 이렇게 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게 얇다 보니까 이 책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이 책을. 근데 작년에 비해 두꺼워졌어요. 두꺼워진 이유는 문항수를 많이 추가한 게 아니고요. 집어넣은 게 좀 있습니다. 뭘 집어넣었냐면 단권화 때문에. 거기가 문제만 수록되다 보니까 본인이 보시던 기본서 다른 교재랑 같이 보시더라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요 한 권으로만 해결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요. 단권화 목적 때문에 핵심 이론 요약을 집어넣었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혹시 이론적인 부분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다 조금만 보충해도요. 다른 책 안 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요게 핵심 이론 요약. 각 장별 핵심 이론 요약을 추가를 했고요. 두 번째는 문제풀이 자체를 문제 해석, 자료 정리, 모범 답안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쪼개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설이 굉장히 풍부해졌어요. 그래서 페이지 수 좀 늘어난 그런 이유도 있고, 즉 문제 분석. 그러니까 문제를 딱 보고 일일이 다 쪼개놨습니다. 요거는 무슨 의미고, 요거는 무슨 의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문제 풀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걸 문제별로 다 정리를 해놨고요. 요걸 토대로 이제 실제 모범 답안, 답안 작성도 모범 답안 제시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요거 이제 원래 있었던 건데 도식화라고 그래서 각 주제별 어떤 내용들을 그림으로 형상화한 것들이 뒤에 실려져 있고요. 그래서 단권화 했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요. 이론 부분 그리고 해설도 좀 풍부하게, 그 다음에 요약된 도식화도 다 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한 것만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셔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모의고사를 볼 건데, 자, 모의고사는 일단 전범위 다양한 유형 당연히 보겠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1차도 그렇고 올해 1차 시험 본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이제 유튜브 해설도 올려놨긴 놨는데 시험이 회계사랑 거의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1차 시험도 그렇고 2차 시험도 그렇고, 그러니까 원래 이 성격이 달랐거든요, 스타일이. 근데 점점 같아져. 그러니까 이제 쉽게 표현하면 예전에 회계사가 굉장히 꼬아서 문제를 내는 스타일이었다면 점점 풀어요. 꼬였던 걸.
반대로 세무사는 깨끗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슬슬 꼬우기 시작해. 올해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쉬운 시험은 아니에요. 올해 1차 시험 같은 경우에 알긴 아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고 제한된 시간 내 못 푸는 것도 어려운 겁니다. 갈수록 그렇게 힘들어져요, 시험이. 그러다 보니까 회계사 시험도 참고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도 회계사 기출문제를 좀 참고를 할 거고요. 난이도와 주제별 중요성 차이 반영. 예전에는 제가 모의고사 낼 때 문제를 막 꼬아서 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모의고사는 아니더라고. 저를 위한 모의고사지. 그러니까 제가 작품을 만든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여러분들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가급적 실전에 맞는 그런 모의고사로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할 거고, 그래서 아주 극강의 난이도 이런 건 조금 줄이고 지엽적인 것도 줄이고 중요성이 낮은 것도 조금 줄이고 이렇게 모의고사를 출제할 겁니다. 자, 이제 이 정도로 소개를 마치고요. 제가 이제 제 영상이 유튜브에 좀 올라가 있던데 그 중에 하나가 조금 거슬리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시간이 없다, 여러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요런 영상이 올라가 있는데요. 그거는 유예생분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상으로 한 거라고, 여러분들. 근데 조회수 되게 많더라고. 유예생은 당연히 시간이 없지. 유예생은 여러분들은 없대요. 여러분들은 지금 눈빛은 초롱초롱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플러스 1년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그 생각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가을까지 공부 안 돼요. 그 기간까지 여러분들 방해하는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부 안 돼.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은 올해 8월 시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한 번은 찬스가 더 있다? 아이,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그랬거든. 제가 유예 날려먹었어요. 정신 못 차리고. 유예 날라가면 큰일 납니다. 쉽지 않아요. 그 무너진 멘탈 잡기 쉽지 않다니까. 여러분, 제 경험에 의하면 언제 제일 기분 좋을 것 같아요? 1차 합격했을 때, 최종 합격했을 때. 1차 합격했을 때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그때 가장 기분 좋아요. 물론 1차 합격이 다 끝난 건 아닌데요. 심리적으로 내가 할 수 있구나. 제일 기분이 좋아. 1차 합격하면 2차는 있잖아요. 당연히 합격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대를 해요. 1차 처음 합격했을 때보다 그 기쁨 좀 덜 한다고. 그만큼 1차 합격이 굉장히 기분이 좋고 스스로도 뿌듯함을 느끼는데요. 1차를 다시 본다고 생각해 보시라고. 그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4개월 플러스 1년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냥 4개월 남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이렇게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내년에 그나마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올해 그걸 넘겨버리면 시간 굉장히 빨리 갑니다. 왜 시간 빨리 가는지 아세요? 동차 때는 아마 다른 수업도 이렇게 컴팩트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 컴팩트하게 진행되는 이유가 시간이 적기 때문에 수업하시는 분들도 그 시간 내에 다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그 시간 내에 다 이해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유예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간이 많아. 책도 두꺼워. 다 여유가 있습니다. 스스로 타이트하게 하기 힘들어요. 어느 순간 1년 지난다니까요.
그럼 이제 겁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올해 얼마 전에 합격하신 분들은 정말 이 악물고 하셔야 돼요. 이 악물고. 1차 합격은 이제 며칠 지났잖아요. 술도 좀 드셨을 테고 이제 내려놓으시고요. 2차를 위해 달리셔야 돼요. 이건 진심으로, 진심. 여러분들보다 조금 공부했던 선배로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해피하면, 럭키하면 올해 끝나는 거고, 약간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인 과정에서 유예 때 시험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간 많은 게 절대 아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지금이 가장 머릿속에 잘 들어갈 때예요. 지금이. 1년 지나면 지금처럼 이렇게 초롱초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 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한 번 더 집중하시고, 어차피 2차 끝나야 끝나는 거니까 힘내시고요. 올해 끝내는 거 목표로 하시라고.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간단한 소개는 마치고요. 이제 교재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0페이지 보면 우리 2차 시험 출제 경향 분석이 또 돼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목차 볼까요? 1장부터 16장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성에 따라서 시험이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좀 문항수가 많고요. 뭐 시험이 출제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다 실어놨습니다. 대신 문항수는 좀 적게 하라 해서 실어놨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80문제 다 이거 제가 엄선해서 준비한 거라 다 풀어보면 좋아요. 일단 수업 시간은 다 풀어드릴 테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스스로 복습할 때는 반 정도? 한 40, 50문제 정도 줄여서 매일 복습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이제 1장 보겠습니다. 제조원가의 흐름. 자, 요거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우리 이제 제조원가는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고, 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시험에서는 요게 응용이 막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응용이 되냐면, 느닷없이 재료원가라고 제시가 돼요. 1차 시험에서는 사실 그러지 않은데 2차 시험은 자료가 많다 보니까 요게 재료원가인지 직접 재료원가인지 애매모호한 경우도 있고요. 직접 재료원가를 풀었는데 말미에 느닷없이 직간접이 구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재료원가, 노무원가는 직접 간접이 있다. 항상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뭐 2분류법, 3분류법 같은 경우에는 용어상의 문제니까 요거는 뭐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이제 원가 계산에 있어서 재료원가, 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가 있는데요. 재료원가의 경우에는 재료원가가 가지고 있는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재고자산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뭐가 달라요? 재료 구입액하고요, 재료 사용액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료 원가라고 하면 재료 사용액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봤을 때 제시된 자료가 재료 구입인지요, 사용인지는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등식을 보면 재료 원가라는 건 기초 원재료에서 단기 매입액 더하고 기말 원재료 차감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주로 어떻게 풀어요? 티기정으로 푸는 거죠. 티기정으로. 그래서 항상 재료 원가 같은 경우에는 티기정을 통해서 확인해 봐라, 그 얘기고요. 자, 노무 원가하고 제조 간접 원가인데요. 얘를 묶어서 뭐라고 하죠? 전환 원가라고 하는 전환 원가. 얘네들은 재고가 없어요. 재고가 없다고. 대신 얘에 대해서 또 물어보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현금주의, 발생주의거든. 자, 은큼하게 어떻게 자르고 제시가 돼요? 노무비 지급액 또는 간접비 지급액이라고 제시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뭘로 바꿔야 돼요? 얘를 발생주의로 바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이제 제가 등식을 하나 제시를 해놨는데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하나만. 요것만 기억할게요. 요거 하나만 달랑. 나는 현금 지급액을 비용으로 볼 거야. 현금 지급액을. 즉 제시된 내용 중에 얼마 지급했어, 그걸 비용으로 볼 겁니다. 거기에 뭐만 가산하면 돼요? 미지급 증가분만 가산하면 됩니다. 자, 미지급 증가했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미지급은 내가 돈을 줘야 되는데 못 준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대변에 뭐가 생겨요? 미지급이 생기는 거죠. 즉 차변에는 해당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돈으로 안 줬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이 아니고요, 미지급이 생긴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떤 의미냐면 나는 현금 지급액을 비용으로 받습니다. 현금 지급액만 비용으로 받는데요. 보니까 현금이 안 나가면서 비용 처리된 게 있네. 얘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가산을 해줘야 됩니다. 뭐에 가산해줘요?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발생했다고 보는 거죠.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더라고. 그러면 현금 지급액에다가 미지급액 증가분은 가산하면 되고요. 그러면은 성급은 어때요? 성급 중과는 빼야지. 왜? 미지급은 부채 항목, 성급은 자산 항목이기 때문에 성급 증가분은 마이너스 하면 돼요. 됐나요? 또 하나, 미지급 증가분을 가산했기 때문에 미지급 감소는 빼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급 증가분을 뺐기 때문에 성급 감소는 가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라고. 하나만.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얘는 무조건 나와. 이제 예전에 내가 조금 어려운 파트였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용어상 단기총 제조원가라고 하는 건 중요한 거죠. 단기총 제조원가. 만약에 제조원가 흐름에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면 단기총 제조원가 무조건 물어봐요. 단기총 제조원가하고 단기제품 제조원가하고요. 단기총 제조원가는 이 단기라는 데 포인트가 있는 거죠. 단기. 단기에 총 투입된 제조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저공품 개정에 정기에 2월된 기초조정품이 있다면 얘는 빼야 돼요. 즉 단기총 제조원가는 단기에 투입된 요 세 개만 단기총 제조원가라고 하더라.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얘도 단기인데요. 단기에 완성된 제품의 제조원가요. 단기에 완성된 제품의 제조원가. 자,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그러다 보니까 제공품 계정에서 완성품의 원가죠. 이게 바로 단기 제품 제조원가고요. 자, 단기총 제조원가는 어느 계정에서 찾을 수가 있냐면
제공품 계정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단기 제품 최저 원가는 두 군데 가능해요. 즉 제공품 계정에서도 찾을 수 있고요. 또 제품 계정에서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총 최저 원가, 단기 제품 최저 원가는 자주 물어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매출 원가 쪽. 매출 원가는 제품 계정에서 출고된 거 팔린 부분이 매출 원가죠. 이 부분이 매출 원가고, 물론 제품 계정에서도 단기 제품 최저 원가를 계산할 수 있고. 자, 지금까지 봤던 내용을 쭉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재료에서 제공품, 제품으로 넘어가는데요. 제공품 계정이 가장 중요하죠. 단기총 최저 원가 개념이 있고 단기 제품 최저 원가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팔린 부분이 매출 원가더라. 자, 이 정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표정이 아주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 순수한 천진난만한 표정이에요.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측하지 못하고 1번 보겠습니다. 자, 올해 개정할 때 제가 위에다가 조그맣게 써놨어요. 난이도를 상중하로. 첫 문제부터 상이에요. 상. 자, 사실 이 정도 문제면 시험장에서 여러분 자신있게 못 풀어요. 못 푼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들으시면서 좀 가늠해 보시면 돼. 이 기출문제인데 요거 못 풀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손대기 힘들어요. 요런 스타일의 문제. 자, 요게 이제 되게 좋은 문제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점수를 주기 위한 좋은 문제가 아니고 연습하기 좋은 문제입니다. 되게 좋은 문제. 자, 문제 1번. 일단은 쭉 스캔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문제 읽으시면서 요걸 판단하셔야 돼요. 무슨 문제구나. 요게. 예를 들어서 제조원가, 흐름인지 개별원가, 종합 이런 주제들 있잖아요. 무슨 문제구나라는 걸 먼저 여러분들이 가늠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엄청 반대한 자료 중에 내가 필요한 자료가 뭔가, 어디에 또 함정이 있고, 그런 걸 한번 찾아보세요. 느낌이 있어야 돼, 느낌이. 항상 원가관리회계 문제 풀 때는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하세요. 얘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겁내지 마세요. 다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아요. 겁내지 마세요. 자, 일단 이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문제 쭉 읽어보시고 감이 안 오잖아요. 물음도 한번 읽어보세요. 물음도. 무슨 문제예요? 제조원가 흐름에 관련된 문제죠. 제조원가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자, 그럼 제조원가 흐름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렇게 제공품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제조원가 흐름에서는 제공품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잖아요. 제공품이 바로 뭐냐면 원가 계산하는 공정이라니까 제공품이. 즉 이 문제는 제조원가 흐름도 보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제품 계정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 기말 제공품 얼마다 제시가 되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계산을 해야 돼. 결국에 재료원가도 알아야 되지, 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도 알아야 되고, 그 단기총 제조원가를 가지고 원가 계산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출원가 계정까지 살펴보는 문제입니다. 되게 커요. 양이 크다고. 근데 하나하나 이제 찾아가는데 만만치 않아요. 한번 볼까요? 지금은 여러분들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20분에 걸쳐서 세 문제를 풀겠다. 1시간 동안. 그거보다는 1시간 동안 한 문제를 제대로 알겠다. 그게 훨씬 바람직해,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들 특히 동차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양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자신감을 가져야 되고 하나를 풀더라도 제대로 풀어야 돼요. 그래야 일정 점수라도 맞지. 넣어줘보는 건 많이 집어넣어봤자 점수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절대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하나씩. 자, 2차 문제는 출제위원이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 그냥 안 써요. 그냥 안 쓴다고. 이 전체에 굉장히 많은 자료인데요,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다고. 그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순간 문제가 이제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못하면 겁난다니까요. 눈에 잘 안 들어오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문장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차 문제는, 특히 세무사 문제는. 자, 한국은 생산부하고요, 영업부로 구분이 돼 있대요. 뭘 생각해야 돼요? 판관비도 있구나. 이해되세요? 생산부는 단일 공정에서 원료를 투입해서 가공작업을 거쳐 제품을 생산한다. 영업부는 판매한다. 즉, 이 문제는 원가 계산도 해야 되고요, 판관비도 있는 문제입니다. 밑밥을 깔아놓은 거죠. 판관비도 있어. 이렇게. 자, 재무상태표 볼게요. 하나를 풀더라도 제대로 풀겠다, 이런 생각까지 해야 돼요. 자, 언제 재무상태표예요? 7월 1일 재무상태표입니다. 이런 것도 살펴보셔야 돼요. 요게 회계기간이 1년인지 5월인지 다 달라. 7월 1일이에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초가 되겠네요. 그럼 7월에 아마 원가 계산할 거예요. 자, 재무상태표 보니까요, 좀 치사하죠. 사실 원가 계산에서는 이렇게 줄 필요가 없거든. 자, 우리 원가관리회계에서 재무상태표가 나오는 건 흔하지 않습니다.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 종합예산 쪽 이런 거 외에는 잘 안 나와요. 일단은 얘가 딱 나오니까 이제 좀 움찔할 거예요. 이거 왜 나왔지? 한번 읽어볼게요. 현금, 선급금료, 소모품. 얘는 모르겠어. 하지만 요거는 알아야지. 요거는 알아야 되잖아요. 원재료, 제공품, 제품. 얘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제조원가 흐름, 원재료 계정, 제공품, 제품 계정 알아야 되니까. 기계장치, 비품 모르겠고, 얘네들도 모르겠어. 일단 내가 건질 수 있는 건 얘. 그럼 바로 뭐 해야 돼요? T계정 만들어 놔야지. T계정. 자료 두 번째 보니까요, 예측한 대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원가 계산 자료예요. 그럼 이제 하나씩 생각해 봐야 됩니다. 원재료 계정이 있으니까 재료 원가를 계산하려면 단기 매입액이 있어야 되고요, 월말 원재료가 나와야 돼. 그게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 술술 익혀지는 거예요. 요게 바로 뭐예요? 원재료 매입 금액이죠. 또 뭐가 나와야 돼요? 월말 원재료가 나와야 되는데 어디 있어요? 제일 밑에 있거든. 그러니까 요 세 개 가지고요, 뭘 뽑아낼 수 있다? 재료 원가를 뽑아낼 수 있다. 즉, 요거하고 요걸 이용해서 재료 원가를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요? 노무 원가가 나와야 돼. 노무 원가. 바로 나와 있네. 금료 7160-000을 현금 지급했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지급. 뭘로 바꿔야 돼요? 발생주의로 바꿔야 돼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미지급 금료라든지 선급 금료 자산부채 계정에 나와야 되잖아요. 어디 봐야 돼요? 위에 봐야지, 위에. 금료에 관련된 자산부채 항목이 뭐가 있어요? 여기 있네. 선급. 미지급은 없잖아요.
그럼 월 초에 24만 원 있었는데 증감을 확인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월 말을 알아야 돼. 어디 제일 밑에 선급금료 얼마 여기? 10만 원이래. 그러면 선급이 24만 원에서 10만 원 됐으니까요. 14만 원 줄어들었죠. 선급이 줄어들었으면 가산차감? 가산. 그쵸? 여기까지 하면 50점. 나머 50점은 뭘까? 금료라고 했잖아요. 금료. 회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산과 영업부 두 개를 가지고 있거든. 그리고 이 안에는 또 뭐가 구분이 돼 있어요? 제조 부문 금료도 있고 영업 부문 금료도 있을 거다. 그럼 대비가 되잖아. 대비. 그 다음 볼까요 이제? 정기수수료 1080을 현금으로 지급. 정기수수료 보니까요. 기타 제조경비잖아요. 얘도 지급이라고 했어요. 지급. 그럼 정기수수료에 대해서 뭘 찾아야 돼요? 자산 항목, 부채 항목 봐야 되는데 뭐가 있어요? 여기 미지급 정기수수료. 이게 이제 월 초니까요. 월마다 봐야죠. 어디? 여기 24만 원이 36만 원 됐으니까 미지급이 12만 원 늘었죠. 가산차감? 가산. 얘도 해결이 됐고. 자, 4번 보니까요. 생산부에서 사용하는 기계장치 감가상각비는 40만 원. 영업부서에서 사용하는 비품의 감가상각비는 10만 원. 그럼 이 40만 원도 제조 경비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대신 20만 원 바로 뭐예요? 판관비가 될 것 같고요. 자, 5번. 7월에 발생한 급료 80%는 생산부에서 20%는 영업부에서 부담한대요. 좀 전에 이 급료를 통해서 발생지 급료 찾아냈잖아요. 이 중에 80%는 생산부고 20%는 영업부래. 얘를 쪼개야 되겠구나. 자, 또 뭐가 있나요? 전기료도 있네요. 전기 수수료 중에 90%는 생산부서 10%는 영업부서래요. 소모품은 전액 영업부에서 사용하며 소모품은 전액 영업부서래요. 얘는 판관비인데요. 7월 중에 소모품 15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했대요. 위에 보니까 소모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36만 원. 자, 150만 원 현금 구입했는데 월 초에 36만 원 있었어요. 밑에 보니까 월 말에 12만 원이 있네요. 그러면 150만 원 구입분하고요. 월초 월말 소모품 이용해서 이제 7월 달에 소모품비를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얘는 구분할 필요가 없이 전액 영업부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주 아래 보니까요. 1000kg을 kg당 2만 원에 현금 매출했다. 사실 이 8번은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헷갈리라고 준 거예요. 얘는 원가산 다 끝난 다음에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그럼 결국에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나는 원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재료 원가, 농모 원가, 제조 경비를 일단 집계를 해야 돼요. 근데 급료도 그렇고 기타 경비도 판관비랑 섞여 있잖아요. 원가 계산하기 위해서는 제조 원가만 뽑아내야지. 그쵸? 자, 그러면 일단은 제공품 계정 한번 그려볼까요? 제공품. 자, 7월 1일에 제공품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이게? 110만 원에 돼 있죠? 110만 원. 자, 제공품에는 재료 원가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노무 원가가 들어가고 기타 제조 경비가 들어갈 거예요. 재료 원가는 쉽죠? 어떻게 재료 원가는? 얘하고 그 다음에 얘 메이백하고
월말 요거랑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재료 원가를 계산해 보니까요. 672만 원. 뭐 얘는 쉬우니까. 그러니까 노무 원가를 찾아내야 되는데요. 노무 원가를 일단 급료가 총 얼마 발생했는지 볼까요? 급료 얼마 지급했어요? 지금 716만 원 지급했죠. 그럼 나는 얘를 일단은 비용으로 볼 거야. 비용으로 보는데 급료와 관련된 거 보니까요. 성급이 7월 1일 날 24만 원 있었고요. 월말에 10만 원 됐대요. 14만 원 줄어들었죠. 그럼 성급이 줄어들었으니까요. 더하기 14만 원 하면 되죠. 그쵸? 그래서 노무원가 발생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 730만 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내가 계산할 수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왜 가산하게 되는지 회계처리 한번 해볼까? 회계처리. 716만 원이 돈 나간 거잖아요. 대변에 현금 716만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급료 716만 원이 돼요. 나 요만큼 비용으로 본 거예요. 근데 성급이 얼마 줄었어요? 14만 원 줄었다는 거죠. 성급이 줄었다는 건 뭐죠? 먼저 성급이 발생된다는 것. 미리 돈 준 거거든. 미리. 그게 성급이잖아요. 성급이 줄었다는 건 바로 뭐예요? 다음 달에 돈으로 안 주고 잡아놨던 성급을 떨어낸 거거든. 그쵸? 성급이 줄었다는 건 성급이 14만 원 줄어들고요. 차변 뭐가 생겨요? 급료가 14만 원 생기는 거죠. 성급은 늘어나면 비용 발생 아니고 먼저 돈을 준 거야. 성급이 없어진다는 건 돈 대신에 잡아놨던 성급을 떨어내는 개념이잖아요. 돈 대신에 잡았던 자산을 떨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총 비용은 얼마? 730만 원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총 급여는 730만 원인데요. 얘가 쪼개지잖아요, 이제. 쪼개져요. 제조원가 하고요. 판관비로 쪼개집니다. 자, 급료 볼게요. 자, 급료 중에 80%가 생산부, 20%가 영업부라고 그랬으니까요. 80%면 584만 원이 되고 20%면 146만 원이 됩니다. 얘는 이제 다 했어. 넘어가고. 그래서 제조원가에 가야 되는 건 얼마? 584만 원. 자, 이제 기타 비용 봐야 되는데요. 기타 경비가 뭐 있나요? 전기수수료 있고 감가상각비 있죠. 전기수수료. 자, 전기수수료 얼마 나갔어요? 지금 1080, 009 나갔죠. 그러면 전기수수료는 자, 1080, 000 돈 나간 금액만큼은 나는 비용으로 보겠다. 비용으로 볼 건데 전기수수료 관련 자산 부착목 보니까요. 미지급 전기수수료가 24만 원이고 월말에 미지급이 36만 원이니까요. 미지급이 12만 원 늘은 거죠. 부채가 늘었으니까 더하기 12만 원 하면 됩니다. 그럼 7월에 발생한 전기수수료는 총 얼마? 120만 원이죠. 자, 그러면 전기수수료 경우에는 90%가 생산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120만 원에 90% 하니까요. 1080, 000이 되고 판관비는 12만 원이 됩니다.
자, 요거 한번 회계차를 한번 해볼까요? 자, 정기수수료 회계차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얼마 줬죠? 현금으로 1080 000 줬고요. 요게 이제 정기 수수료가 되고, 미지급이 얼마 늘었어요? 12만원 늘었잖아요. 돈을 줘야 되는데 안 준 거죠. 돈이 없어 가지고요. 그래서 미지급 12만원이 되고, 정기 수수료 12만원이다 보니까 총 발생한 정기 수수료는 120만원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비는 바로 나와 있잖아요. 기계장치가 40만원, 그 다음 비품이 10만원이니까요. 제조원가 중에 40만원이 되고, 판관비가 10만원이 되고, 또 제조원가 있나요? 제조원가는 없어요. 제조원가는 없는데, 소모품, 얘는 판관비인데, 얘를 한번 볼까요? 소모품. 자, 150만원 현금으로 줬는데요. 소모품. 일단 나는 150만원 현금 준 걸 다 쓴 걸로 보겠다. 소모품 자산 쪽 보니까요. 36만원 있었던 게 얼마 남았어요? 12만원 남았잖아요. 그럼 150만큼 사왔던 거 다 비용으로 써버리고, 자산 중에 36만원 중에 12만원 남았으니까요. 24만원을 더 쓴 거지. 그쵸? 그래서 더하기 24만원 하면 소모품비는 얼마? 174만원이 됩니다. 즉, 뭐 제조원가는 상관이 없지만 소모품비는 제조원가 쪽은 없고 174만원이 되죠. 얘는 이렇게 얻어도 되죠. 칸이 좀 부족하긴 한데요. 자, 이러한 T계정 볼까요? T계정. 소모품은 T계정. 월초에 얼마 있었냐면 36만원 있었는데요. 얼마 샀어요? 150만원 샀잖아요. 기말에 얼마 남았냐면 12만원 남았대요. 얼마 쓴 거예요? 174만원만큼 쓴 거죠.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고요. 자, 얘를 다 정리를 해보니까 제조원가 쪽에는 732만원이 발생이 됐고, 판관비 쪽에서는 342만원이에요. 제조원가 쪽을 먼저 반영해 볼까요? 노무원가는 갔으니까요. 기타 경비는 요거 두 개, 요게 두 개 더하니까 148만원. 만약 문제에서 단기총 제조원가 얼마냐? 얼마? 요게 단기총 제조원가지. 자, 이 342만원 어디에 쓸 거예요? 이익 계산할 때 판관비로 쓸 겁니다. 지우고요. 자, 요거 찾는 작업도 쉬운 작업이 아니잖아요. 요거에서 겨우 우리가 뭐 한 거예요? 단기총 제조원가를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 제공품의 총 합계 금액에서 이제 뭐 해야 돼요? 완성품, 기말제공품 계산해야 되는데요. 요 금액이 1514만원이 되죠. 그럼 이 전체 원가를 가지고요, 우리는 완성품 원가를 계산해야 되고, 7월 31일 기말 제공품 원가를 계산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그냥 제조원가 흐름에 관련된 문제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 금액이 제시가 돼 있을 거예요. 요걸 채우는 건데요. 우리 문제는 얘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가 계산이라는 게 바로 뭐였어요? 제공품 계정에서 총원가를 완성품, 기말제공품 쪼개는 걸 원가 계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추가로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그럼 뭐가 나와야 되나요? 원가 계산에 필요한 자료가 나와야 돼요. 그 자료가 그 다음 시트에 있어요. 자, 자료 3번에 똑같이 써 있잖아요. 뭐라고? 원가 계산 자료라고 써 있습니다.
자, 생산부에서는 선입선출법. 자, 선입선출법이 필요한 이유가 위의 자료에서 기초 정품이 있었잖아요. 그 때문에 필요한 거고요. 종합원가 계산을 하겠대요. 자, 그러면 종합원가 계산이라고 그랬으니까 물량 흐름도를 그려야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기초 정품 수량은 500kg이고요. 재료원가 진척도는 60%, 가공원가 진척도는 40%. 좀 특이하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재료원가는 공정 초기에 투입되고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균등 발생한다라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데요. 이 문제는 재료원가가 일정 시점에 다 투입되는 게 아니고요. 공정 진행에 따라 발생이 된대, 얘도. 그래서 기초제공품은 재료원가가 60%, 가공원가가 40% 진행이 된 상태에서 넘어왔고, 7월 중에 생산부에서 신규로 투입된 물량은 1000kg이래요. 공손 감소는 없고요. 기말 제공품은 400kg, 기말은 400kg인데요. 얘 진척도도 재료원가는 40%, 가공원가는 80%래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원가 계산해야 됩니다.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건, 자, 이 원가를 가지고요, 완성하고 기말로 쪼개는 게 바로 원가 계산입니다. 그쵸? 일단 칸이 부족하니까요, 이제 지우고 원가 계산 쪽 볼게요. 자, 종합원가 계산이니까요, 물량 흐름도를 먼저 그려봐야 되겠네요. 그림으로 한번 먼저 표현해 보면 이런 상황일 것 같아요. 기초 제공품은 500kg 있었는데요. 완성도가 재료는 60%, 가공원가는 40%가 되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단기 착수 물량은 1000kg이 되고요. 기말 제공품은 400kg인데요. 40%, 80%가 됩니다. 자, 완성품 수량 계산해 보니까 1100kg인데 얘는 다시 선입선출법이라 그랬으니까요. 얘가 먼저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500개가 재료 원가는 추가로 얼마만큼? 전월의 60%만큼 진행해서 넘어왔으니까 재료 원가는 40%만큼, 가공 원가는 60%만큼 더 진행하면 되고요. 나머지 600개는 요게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요런 상태가 될 것 같고요. 자, 물량은 파악은 됐어요. 원가를 봐야 되는데요. 자, 기초 제공품의 원가 얼마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7월 1일 재무상태표를 보니까요, 기초정품 원가가 얘가 11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사실 이 110만 원은 일부는 재료원가 받은 거고 일부는 가공원가 받은 거잖아요. 이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재료원가도 있고 가공원가도 있죠. 근데 구분이 안 돼 있잖아요. 평균법으로는 죽어도 못 풀어요. 못 푼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봤을 때 종합원가 계산인데 기초 제공품의 원가가 원가 요소별로 구분이 안 돼 있으면 평균법으로 못 풉니다. 무조건 선입선출법이야. 왜? 평균법으로 풀려면 각각 원가 요소별로 구분이 된 상태에서 단기 발생 원가에 가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평균법으로 어차피 못 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 발생 원가가 재료 원가가 있고 가공 원가가 있는데요. 각각 얼마 우리 계산해 놨잖아요. 제공품 차변 쪽에 재료 원가는 아까 얼마로 계산했어요? 672만 원으로 계산해 놨고요.
가공원가는 노무원가 기타 경비 합하니까요. 요 금액이 732만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종합원가 계산 틀을 갖춰놨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4단계까지 환산형 단가까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얘는 조금 연습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자, 먼저 재료원가 같은 경우에 재료원가 환산량은 몇 개일까? 봐야지 하나씩. 이 기초 2월 낸 500개는 40%만 추가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200개, 600개는 단기 착수왕성 물량이 되고요. 기말제공품 40%니까 160개 되겠네. 그래서 환산량 단가를 계산해 보니까요. 얘는 7,000원이 되고, 가공원가의 경우에는 300개, 그 다음에 600개가 되고요. 기말제공품은 320개니까 나누면 환산형 단가는 6,000원이 됩니다. 됐죠? 이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깨끗하게. 자, 차변 쪽은 아는 거니까요. 대변 쪽만 정리를 해보면 완성품은 500개가 40%, 60%가 되고, 600개 기말 제공품은 400개인데요. 40%, 80%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총 수량은 1,500개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원가 요소는 재료 원가가 있고 가공 원가가 있는데요. 이제 재료 원가가 전량 투입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자, 재료 원가는 추가로 40% 진행이 됐으니까 200개 하면 되고, 가공 원가는 300개 하면 되고요. 단기 착수 완성 물량은 100%니까 600개씩 하면 되고, 기말 제공품은 160개, 그 다음에 320개 하면 되죠. 그래서 각 원가 요소별 환산량 계산해 보니까요. 960개. 얘는 1220개인가요? 자, 단기 발생 원가, 재료 원가는 672만원, 가공 원가는 732만원이니까요. 환산량 단가를 각각 계산해 보면 7,000개, 그리고 얘는 6,000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4단계까지 또 한번 살펴봤고요. 자, 5단계 이제 원가 계산. 자, 먼저 완성품 원가는 선인선주법이니까 얘 먼저 넣어줘야죠. 기초제공품. 자, 기초제공품 110만원을 넣어준 상태에서 추가로 재료 원가는 몇 개만큼 해줘야 돼요? 800개만큼. 800개 곱하기 7,000원이 되고, 가공 원가는 몇 개만큼? 900개만큼 해줘야죠. 900개 곱하기 6,000원 하면 되고요. 자, 기말 제공품은 160개, 320개니까 자, 160 곱하기 7,000원, 320개 곱하기 6,000원 하면 완성품은 1210만원, 제공품은 3040000이 됩니다. 완성품이 1210만원이 되고 제공품은 3040000이 돼요. 요게 이제 원가 계산한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럼 어디까지 왔냐면 제공품 계정만 채워놓은 거예요. 제공품 계정만. 자,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된 거죠. 제공품이 있고요. 제품이 있고,
자, 7월 1일 제공품은 110만 원이고 재료 원가는 672만 원이 되고요. 자, 노무 원가는 584만 원이 되고 기타 제조 경비 148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제공품의 차변합계 금액이 1514만 원이 되는데요. 원가 계산 해보니까 완성품이 1210만 원이 되고 7월 30일 월말 제공품이 3040000이래요. 그래서 제공품 계정은 1510만 원 완성이 됐고 얘가 이제 제품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 1210만 원이 넘어가고 기초 제품 보니까요. 기초 BS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초 제품이 100kg인데요. 8,000원씩에서 8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얘가 80만 원이래. 7월 1일. 자,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기초 제공품 몇 킬로그램이었냐면 얘가 바로 100kg이었어요. 단기에 몇 개가 완성이 됐어요? 단기 완성한 수량은 1100kg이에요. 그리고 기초 제품은 한 개당 원가가 얼마냐면 얘가 한 개당 8,000원이었고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한 개당 나누기 1100개 하면 되죠. 한 개당 원가가 11,000원? 얘가 11,000원이네. 얘는 11,000원짜리입니다. 요런 상태. 자, 근데 밑에 보니까요. 아까 제가 쳐냈던 거 여기 1000kg을 2만원에 팔았다고 그랬으니까 이 중에 이제 1000kg이 팔렸으면 몇 개가 남아요? 기말에는 200kg이 남죠. 근데 선의선출법이니까 얘가 먼저 팔렸겠죠. 이 중에 100kg은 8,000원짜리가 팔렸을 거고요. 900kg은 얼마짜리가? 11,000원짜리가 팔렸을 겁니다. 얘가 바로 뭐가 돼요? 매출 원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 원가를 계산해 보니까요. 10700,000이 됩니다. 다 정리가 됐죠. 그럼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매출은 지금 1000개를 2만원 팔았다고 그랬으니까요. 자, 1000kg 곱하기 2만원이 매출이 되고 매출 원가는 얘죠. 그래서 10700,000이 매출 원가가 되고 얘에서 얘 빼면 매출 총익이 되고요. 판관비 빼야죠. 자, 판관비를 계산하는 적 있죠. 앞에서 얼마로 계산하느냐면 342만원에 계산하는 겁니다. 판관비 342만원 차감하게 되면 영업이익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영업이익 보니까요. 영업이익이 5880000 5880000 이렇게 해서 볼 건 다 봤어요. 결국에 이 문제는 바로 뭐냐면 큰 틀은 제조원가 흐름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곳곳에 제공품 계정을 통해서 원가 계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판관비도 제시가 됐기 때문에 매출 원가하고 판관비 고려해서 영업이익까지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다 봤으니까요. 물음 보고 한번 해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조원가 명세서를 작성하는 경우 뭘 물어봤어요? 재료원가 금액을 물어봤죠. 재료원가 금액 어떻게 찾은 거예요? 월초 재료 재고하고 월말 재료 재고 그리고 당월에 구입한 원재료 가지고요 재료 금액을 찾아냈습니다. 단기 제품 제조원가 사실 물으면 간단한데 여기가 굉장히 양이 많죠. 얘는 어떻게 찾아낸 거예요? 자, 단기총 제조원가 먼저 계산해야지. 그 다음에 종합원가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재료원가하고 가공원가 구분한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물량 흐름도를 반영해 가지고 이제 원가 계산 결과가 바로 얘죠. 요게 바로 얼마? 1210만 원이 되는 거죠. 사실 얘랑 연결된 문제죠. 원가 계산 결과 완성품이 1210만 원이 되고 기말 정품은 3040000이 되는 거죠. 물음 3번 손익계산서 매출원가 얘도 주의하셔야 되죠. 왜? 선의선출법이니까 기초가 100kg 먼저 팔리고요. 나머지 12,000원짜리는 11,000원짜리는 단기 생산분이니까 구분해야 된다는 거. 자, 단기 순이익은 이제 매출원가뿐만 아니고요. 판관비도 고려해서 계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알고 나면 간단한 문제일 수 있어도 이 문제의 특징은 곳곳에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문제별로 물론 이제 이 문제는 까다롭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제 촘촘히 써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하나하나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문제 보시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궁금하신 분들은 하나씩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기 위해서는 자료 정리해야 돼요. 자, 일단은 재료원가 정리해 놨고 그 다음에 원가가 제조원가 판관비 있으니까 쪼개보자. 그 다음에 물량 흐름도 한번 작성해 봤고요. 제품 현황도 이렇게 정리가 된 상태에서 모범 답안을 작성하는 거죠. 물음 1번은 재료원가를 물어봤기 때문에 원재료 티계정만 계산하시면 되죠. 월초와 월말 당월 매입액 반영해서 월 사용금액 요거 계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단기 제품 제조원가니까 완성품 원가거든요. 그럼 이제 물량 흐름도 일단 티계정 표현해 놓고요. 완성품 환산량 우리 아까 해봤던 거 원가하고 환산량 반영하면 환산량 단가 계산할 수 있고 완성품 원가 기말 제공품. 자, 완성품 원가가 바로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되고요. 요게 바로 월말 제공품. 물음 2번이죠. 연결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물음 2번까지는. 자, 물음 3번 이제 단기 순이익. 먼저 매출원가는 제품 계정에서 월초는 BS에 있었어요. 100kg에 8,000원 80만 원이 되고 이 1210만 원 어디에서 여기서 넘어오는 거죠. 당월의 원가 계산 결과니까. 그 다음에 1000kg 팔렸다고 그랬으니까 선의선출법이면 얘가 먼저 팔렸고 나머지 900은 당월 완성품에서 팔렸겠죠. 그래서 매출액 계산하고 매출원가 빼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빼면 이제 단기 순이익 계산할 수 있죠. 자, 이게 이제 한 문제인데 내용이 많아요. 근데 이 문제는 다른 문제에 비해서 좀 봐야 될 게 좀 더 많은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